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슈 확인하겠습니다. 이슈 소프트웨어인가 하드웨어인가 간밤 미증시에서도 이 뚜렷하게 빅테크 업체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구글은 6% 그러니까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주가가 6%가량 하락. 반면에 엔비디아는 4% 정도 반등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 그리고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이 딥시크가 나오고 나서 소프트웨어가 한 차례 올랐다가 하드웨어 밀렸다가 또 어제는 양쪽 나란히 잘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냐 이 사이에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김윤 전문가님은 어떤 쪽이 더 낫다고 보세요? 저는 뭐 일단은 하드웨어 쪽입니다. 네. 하드웨어라고 뭐 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전일 뭐 엔비디아의 좀 급등과 구글의 뭐 급락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드린다면 사실은 저는 뭐 명분론에 좀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실적이 안 나온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가이던스만큼 좀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좀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들이 좀 많았고요. 그래서 시간에서 뭐 이틀 전부터 좀 급락하는 모습 거의 약 7%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본장에서 좀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 폐쇄적 생태계라고 좀 지칭하겠습니다. 저는 엔비디아가 애플을 좀 흉내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애플 사용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폐쇄적 생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 고객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폐쇄적 생태계 쿠다라는 플랫폼이 아직까지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한 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드웨어 쪽이 조금 더 낫다. 간밤에 그러면 미증시의 움직임 가운데서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좀 실적에 대해서 부진했다. 뭐 이런 소식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급락 이후에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 이 부분들 각각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김윤 전문가님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뭐 사실상 국내 기업들의 연동 관계에 관해서는 뭐 지금은 HBM이 좀 지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좀 깨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딥시크가 낳은 이슈가 단기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뭐 저비용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저비용으로 이제 비슷한 성능의 AI 챗봇을 좀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시장의 평가는 상당히 지금 뭐 믿지 않는 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뭐 H800에 대한 부분을 뭐 언급하고 오픈소스 코드도 밝혔습니다만은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실제로 개발을 했겠느냐. 그리고 이제 안 좋게 보는 부분을 딥시크 이슈가 좀 이렇게 사그라드는 이유를 전 세계에서 딥시크 사용에 대해서 지금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인정보 보안입니다만은 저는 뭐 개인정보 보안이라는 이슈보다도 중국의 AI의 진입 장벽을 막기 위한 일환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에 각국들, 뭐 기업들까지 지금 막 카카오, LG 등등 사내에서 업무용으로는 못 쓰게 이제 막았기 때문에 딥시크에 대한 뭐 장악력이 이것을 뚫고 틱톡처럼 된다면 뭐 달라지겠습니다만은 그럴 리는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연동관계 종목으로는 HBM 쪽에서 아직까지는 낙수 효과가 가는 것은 더딘 측면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 이사님은요? 네, 일단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가 등락을 뭐 최근에 따지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데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 대세가 바뀐 거냐. 작년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흘러왔던 게 올해부터는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겠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인 건 딥시크죠. 어쨌든 돈을 덜 쓰고 효율적인 걸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팔란티어처럼 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은 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지금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과연 본질이 바뀌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으로 가든 지금 AI 쪽 소프트웨어에서
챗GPT 정도를 제외하고 글로벌리하게 점유율을 잡아갈 수 있는 경쟁사가 정말 생긴 것인가? 물론 뭐 제미나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최근 제미나이와 관련된 장악력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소프트웨어는 아직은 돈도 못 벌고 있지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싸움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만 좀 너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좀 본질을 따라간다면 저도 뭐 김민주 전문가의 얘기처럼 하드웨어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떤 특정 하드웨어를 너무 선호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으로 가더라도 다 공통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품들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둘 중에 뭐가 좋아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은 하드웨어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소프트웨어가 정말 두각을 나타내려면 지금은 모멘텀 장세로 보여지지만 뭐 숫자도 일단 좀 유입이 돼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시장 판도가 확실하게 결정이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는 전체적으로 중국 걸 쓴다라고 결정되는 순간 챗GPT도 반쪽짜리가 돼버립니다. 뭐 전 세계 인구의 한 20억 이상을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쓰고 있는 그런 점유율과는 또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저도 일단 중심축은 하드웨어의 2대. 하드웨어 내에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무 한 종목에 올인하는 전략보다는 말씀드렸던 핵심 부품주 쪽에 좀 더 기대는 것이 좋은 전략적 접근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나란히 또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데, 단기 하드웨어가 그러면 큰 스크래치가 났던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딥시크의 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저전력에 그리고 저사양의 칩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엔비디아가 그 이전에 $150 안팎이었는데 이 딥시크 나오고 나서 $120 하회, 그리고 오늘장에 이렇게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하드웨어 관련해서 이 악화된 투심이 다시금 회복이 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주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전에 사실은 미국 증시를 좀 보면서 미국 주식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좀 어려웠습니다. 종목 선택하기가. 그런데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좀 어렵겠구나, 이런 기술적 위치에 이제 도달을 한 상태였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차트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뭐 이동평균 기준으로 이제 240일 언저리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미국 증시가 정말로 이런 빅테크 기업 중에서 이제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었는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달렸는데 예상대로 반등했어요. 이 반등한 내용은 사실상 뭐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죠.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서버,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결국은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가지고 서버 구축하겠다, 뭐 시스템 공개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더불어 동반 반등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하드웨어에 대한 저가 매수 기회는 일단은 뭐 오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급은 들어왔다, 이렇게 지칭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뭐 엔비디아의 반등률이 어제 5.2%가 올랐기 때문에 적게 올랐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엔비디아의 독과점이 깨지는 속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정말 빠르게 언젠가는 깨지겠죠. 언젠가는 분명히 깨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단지 오늘 아침에 생각한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이 쿠다라는 어떤 폐쇄적 생태계, 뭐 저는 그렇게 좀 지칭했습니다. 이 폐쇄적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른 기업에서 AMD나 이런 데서 깰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호환 자체도 안 되고, 엔비디아가 머리를 상당히 잘 썼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애플을 모방했다고 좀 보여지는데 참 좋은 전략이었고, 애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폰 사용자들이 지금 안드로이드 전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아이폰만 쓰는 이런 뭐 좋은 그 시너지 효과를 낳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이 폐쇄적 생태계를 얼마나 깰 수 있을 것이냐 하는데, 이 독점적 지위에서 뭐 MS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점유율 부분을 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부분에 뭐 구글에 관해서 잠깐만 더 언급을 드리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나 아주르 이런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챗GPT와 지금 결합을 시켰습니다. 사실상 뭐 코파일럿도 마찬가지고 챗GPT 4죠. 그리고 아주르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독점적 지위를 구글보다도 조금 더 가져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평가가 AWS죠. 아마존 웹 서비스가 1위,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구글이 3위거든요. 결국은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도 제미나이보다는 챗GPT의 결합 내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했을 때 조금 낫다는 평이고, 단지 시장에서 이 모든 게 결합되지 않고 독보적으로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쪽에서 달려가고 있는 아마존은 상당히 조금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인프라 부분에 관해서는 B2B 쪽으로는 하드웨어 쪽에 집중 투자를 조금 진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뭐 정말로 딥시크가 예를 들어 밝혀주는 거죠. 오픈소스 코드 말고 우리 이렇게 다 열어봐라, 정말 H800으로 적은 비용으로 했다, 정말로 시장에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정도로 밝혀준다면 엔비디아 내려간다고 봐요. 단지 뭐 딥시크가 그렇게 밝힐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압박이든 무엇이든 전 세계에서 이 딥시크를 못 쓰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요즘에. 너무 발빠르게 나온 지 뭐 열흘도 채 안 됐는데 기업들 못 쓰게 만들고, 각국들 다 차단하고 있고. 각국들 다 차단하고 있고, 특히 군영이나 군사 기밀 쪽은 아예 접근 자체를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저비용의 AI 챗봇들이 도드라지게 투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희삼님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규제들 여러 가지 이어지다 보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빅테크 업체들 규제하겠다. 그리고 애플도 조사 들어가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 조사 대상에 있어서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대기업 빅테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뭔가 또 주가에 미치는 타격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중국의 미국 IT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 애플을 규제하면 뭐 중국 내에서야 뭐 규제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물론 꽤 큰 수치이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애플의 규제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중국의 사용자가 전체 애플 사용자의 20% 육박하는 숫자인데, 그 숫자를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뭐 중국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그 내부 반발은 과연 없을까? 중국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애플의 생태계에 녹아 있고, 실제로 뭐 상하이라든지 이런 대도시에 뭐 카페 같은 데 보시면 맥북 켜놓고 뭐 작업하는 분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김민준 전무가 얘기처럼 애플 생태계에 녹아있는 분들은 다른 쪽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물론 대체제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지금 애플 사용자를 압박해서 화이 쓰라고 했더니 화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화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 사용자들이. 그래서 뭐 중국이 하고 있는 제재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건 제가 보기엔 애플 생산량을 줄이는 것 외에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뭐 구글은 뭐 중국의 영향력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의 어떤 뭐 OS라든지 이런 걸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아예 애플의 공장 자체를 생산을 뭐 중단해 버린다든지 뭐 그런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인 제압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이상 뭐 중국의 압박 자체는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고,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도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내놓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저도 중국 쪽이 뭔가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 정도이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클라우드 빅2가 모두 클라우드에 대해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걸 주목해야 돼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주가가 급락한 가장 근본적 원인은 클라우드 쪽에서 부정적 시각을 나타내면서였고요. 오늘 이제 구글의 하락도 이 클라우드 쪽이거든요. 근데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AI도 연관되어 있죠. IT 산업에 어떻게 보면 본령과도 같은 흐름인데, 이 클라우드에 대해서 뭔가 물음표를 달았다라고 하는 게 저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 각국의 뭐 제재하고 뭐 주가의 등락도 있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IT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대한 빅2가 아마존까지 합치면 이제 빅3가 될 텐데, 이런 빅3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클라우드 매출이 둔화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데이터 센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나간 전략이고요. 네. 다만 이들이 전망을 조금 낮췄다라고 하는 것은 클라우드를 활용하지 않고도 뭔가 IT 서비스가 AI를 포함해서 고도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았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가장 많이 늘리고 가장 많이 고도화시켜야 될 게 결국은 서버, 그다음에 그 서버를 이용한 클라우드일 텐데 클라우드와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 왜 이런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을까? 그 B2B가 약해진 걸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제 앵커가 지적하셨던 부분은 제가 보기엔 조금 너무 나간 그런 분석인 것 같고. 약간의 이상 신호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분 나란히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업들 가운데서도 또 토픽을 찾아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뭐 관련된 기업이 조금 더 낫다면 이쪽에 투자할 수도 있을 텐데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김민주 전문가님. 우선 뭐 올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돌아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뭐 출발은 SK하이닉스가 끊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16만 원이 좀 붕괴되면서 한 15만 8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러면서 뭐 거의 약 23만 원까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거의 50% 이상 올랐거든요. 뭐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반등은 좋았었습니다. 일단 뭐 밸류에이션도 높지 않고요. HBM이 끊었던 이제 이 출발이 다음 바턴이 어디로 이어질지 이제 이 질문이신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삼성전자 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결과론적으로는 뭐 HBM인데 우선은 좀 시간 벌기를 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너 리스크 이 부분은 좀 큰 것 같아요. 사실상 뭐 거의 9년, 10년 만에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일단락 되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상당히 좀 힘들었고 뭐 가석방에 수모도 겪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너 리스크는 사실상 명분론이긴 한데요.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러면 뭐 주가는 하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뭐 카카오도 그랬지 않습니까? 오너 리스크가 있으면서 주가는 뭐 하락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오너 리스크가 제거된 부분은 삼성전자는 좀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의 뭐 위치 정도, 그러니까 6만 전자 정도는 이제 갖다 놓을 수 있는 어떤 레퍼런스는 좀 레파토리는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제가 주목해 보는 부분은 딥시크가 나온 이슈가 다음 어디로 갈까? 사실 뭐 소프트웨어가 좀 이어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뭐 소프트웨어하고 로봇이 좀 이어받는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동의해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모멘텀이고 단계를 거쳐가고 로봇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너무너무 좋은데 이 소프트웨어에 관해서 미국 시장에도 이렇게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소프트웨어 뭐 네이버, 카카오 대단합니다만은 뭐 아마존하고 구글 비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솔직히 네, 말씀드려서 이렇게 뭐 메타 이런 데하고 소셜 네트워크하고 비교 자체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요. 그러면 구글과 아마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굴지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도 조금 평들이 나눠진단 말이죠. 아직까지는. 사실상 어제 구글은 여러분들 그 성장률 둔화가 가이던스가 26%였거든요. 근데 25%, 1%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에요. 큰 차이 아니네요. 정말 작은 차이인데 이걸 이제 명분론으로 좀 들고 나왔어요. 가이던스보다 좀 떨어졌다. 매출액이 제가 봤을 때 그 조사를 해보니까 853억인가? 뭐 이 정도. 얼마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러면 국내 기업들은 더 좀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어디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직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딥시크가 나온 이슈도 결국은 다른 기업들이 뭔가 이제 재설계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어찌됐건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를 깨려고 많은 팹립스 업체들, 빅테크 기업들이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TSMC의 파운드리 이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 에이직에 대한 효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돼 있는 부분 저는 온디바이스 AI라고 봅니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휴대폰 부분은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실생활의 접목 요소 중에서 파이가 가장 큰 게 무엇이냐 휴대폰하고 자동차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저의 이야기는 온디바이스 AI 다음에는 당연히 자율주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뭐 일론 머스크가 6월에 지금 로보택시죠. FSD 엔진을 활용한 로보택시를 또 뭐 정말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6월로 나와 있습니다. 팩트 체크는 6월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리고 마지막에 로봇 정도로 이어가는 단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에이식은 에이식 랜드 말씀하신 거 아니고 주문형 반도체 에이식 말씀하신 거죠? 네,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 ASIC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하드웨어 쪽을 좀 더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보다는 지금 삼성전자 쪽으로 무게추가 가 있고 그리고 또 하위로 봐야 될 부분들은 주문형 반도체 에이식 부분 그리고 온디바이스 여기에 뒤를 이어 자율주행 로봇 정도의 시나리오로 보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사님은 어떠세요?
뭐 미국 시장에서는 뭐 엔비디아가 여러 번 언급드렸다시피 뭐 아무리 떨어져봐야 과점 형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는 어차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과점적 지위로 떨어질 텐데 그 위험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올해 뭐 지속적으로 계속 좀 조심해 보자라는 말씀. 근데 여기서 조심해 보자가 다 팔고 떠나라가 아니고 이런 높은 가격에 공격적으로 사는 것, 그 다음에 너무 과한 비중을 가져가는 것을 조심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대체제는 미국에서 지금 스스로 꼽았잖아요, 브로드컴을.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뭐 에이지과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 브로드컴의 어떤 이 통신 모듈을 만들던 업체가 결국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의 처리 속도와 더불어서 통신 속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강조점을 찍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강점을 갖고 있던 브로드컴이 두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스타게이트의 중심은 지금 그 AI 쪽에서 여러 이제 종목군들이 있지만 브로드컴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기업에서 보면 좀 뭐 브로드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뭐 이런 에이직이 확대됐을 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TSMC의 공장이 꽉 찼는데 누가 이걸 감당할 건가? 역시 삼성전자가 잘해야 된다라는 과제는 남아있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SOC가 됐든 SIP가 됐든 이쪽에 기판을 받아서 새롭게 칩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 메모리는 뭐 당분간 빠른해 보고 싶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메모리보단 지금 모멘텀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갔을 때도 살펴보면 실적이 뭐 좋아서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엔비디아와 관련된 모멘텀이 강화됐을 때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엔비디아에 일정 부분 진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이나 다른 쪽에서 만약에 수주가 늘어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저는 뭐 브로드컴과 삼성전자 두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통신 속도 얘기하시면서 요즘에 통신주들도 중간중간 언급해 주시는데 같이 좀 묶어서 봐도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조금 궤를 달리하긴 하는데요. 지금 뭐 국내 통신주 중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미국 쪽에서 뭔가 5G나 광통신망을 좀 늘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중에서 미국은 브로드컴,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이렇게 두 종목 봤습니다. 체크인 이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어서 리포트로 넘어가 보시죠. 리포트 3개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NH투자증권, 엔비디아 레버리지 ETF의 나비 효과, 한국투자증권 운송 섹터 레포트고요. 한화투자증권 카카오뱅크, 오랜만에 카카오뱅크 레포트 나온 것 같은데 이렇게 3개 준비해 주셨네요. 각각 좀 볼까요? 네, 운송은 뭐 결론적으로 올해도 바쁘다.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대한항공과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현대글로비스는 뭐 작년 말에 아시겠지만 또 새로 도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그것도 좋은 조건으로 맺음으로써 뭐 현대차의 수출이 잘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은 일정 부분 담보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차 싣고 갔다가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물건들을 왔다 갔다 싣고 다니게 되는 그러한 추세가 일단 정해진 일감이 있고 약속된 마진을 보장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운송 쪽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뭐 대한항공은 이제 합병 효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요인을 반영해서 뭐 당장은 뭐 쉽지 않겠지만 올해 이제 실적 개선과 재평가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리포트였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그룹이 최근에 뭐 반등하고 있는데, 카카오에 대한 뭐 평가는 여러 번 언급드렸으니까 빼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반등하고 있는데, 카카오뱅크의 실적을 보면 이제 이 회사가 뭐 인터넷 뱅크라고 하는데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이 있나? 라는 어떤 그런 의문점이 많이 달려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가장 이제 두드러졌던 게 뭐 이자 마진은 그렇다 치고 비이자 쪽에서 수수료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으면서 이쪽이 이제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이쪽은 좀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니까 비이자 부분이 확연하게 개선된 것은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 금융이라고 하는 게 전체 돈의 융통이 많아져야 뭐 대출 수요도 늘고 돈이 빨리빨리 좀 돌아야 은행업은 잘 된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탑라인의 증가가 과연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를 달아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아주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뭐 그런 평가로 볼 수가 있겠고, 또 인터넷뱅크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다른 그 큰 금융지주와는 달리 밸류가 또 그렇게 낮은 상황도 아니다 보니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빠른 어떤 성장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뭐 AI가 새롭게 장착됐다면 그와 관련돼서 뭔가 차별화 지점이 만들어지는지를 아마 확인하실
하시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리포트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레버리지 ETF의 나비오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최근에 이제 ETF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ETF와 관련된 리포트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뭐 회사를 지정하시든 아니면 이슈의 사안에 따라서 관련된 ETF 리포트는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ETF 흐름이 상당히 많은 시장의 시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리포트를 살펴봐야 되는 건 ETF의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누적 금액으로 봤을 때 인버스라든지 레버리지 같은 상품들의 급증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크게 나타나고 있죠. 국내 시장은 위축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워낙 이제 뭐 급등락하는 종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고변동성을 요구하는 이런 ETF 쪽으로의 자금 쏠림이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들어간 자금도 있겠지만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당연히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버스와 레버리지가 같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를 때도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내릴 때도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펀더멘탈을 반영해야 되는 게 일관된 흐름일 텐데 수급에 의해서 펀더멘탈을 왜곡시켜서 더 크게 변동성이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오늘 준비된 그림 세 가지가 다 그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어디로 돈이 들어갔을까? 나스닥도 작년에 그렇게 좋았지만 지금의 투자자들은 나스닥마저도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스닥의 수익률이 기껏 해봐야 뭐 연간 20-30%일 텐데 지금 어떤 종목 미국의 그 대형주들은 하루에 10% 움직이는 종목도 있잖아요. 네.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하루에 뭐 20%도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수도 재미없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작년에 그렇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제 나스닥을 추종하는 쪽에서는 저 준비된 그림에 나타나는 것 돈이 쭉 빠져나가고 있죠. 반대로 개별 종목으로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포인트고요. 그것도 그냥 추종하는 건 재미없죠. 다 2X, 3X 뭐 이런 형태의 그런 ETF가 계속 진입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마지막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종목 주식 옵션도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우리는 반대죠. 우리는 뭐 개별 주식 옵션이나 선물 같은 게 있지만 거래량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뭐 일부 상품과 관련된 그런 물량들 때문에 우리도 뭐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만 시장 자체가 침체되다 보니까 이런 시장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없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에서 지금 밑에 표시되고 있는 그 진한 파란색이 뭡니까? 개별 주식 옵션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그 옵션 시장은 주식 옵션 판이다. 지수와 별로 관심이 없고 최근에 개별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극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ETF의 상품이 결국은 해지하고 이와 관련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늘어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자, 그럼 결론. 엔비디아 ETF의 그런 레버리지 상품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펀더멘탈만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악재나 툭 튀어나왔을 때 원래 한 4-5% 빠질 게 한 15% 빠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호재 나왔을 때 한 2-3% 올라가야 될 게 10%, 15%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변동성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이제 낮은 가격에 사서 이제 수익률이 높아지신 분들이야 내 수익을 조절하는 정도의 구간에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지만 뒤늦게 이제 비싼 가격에 들어가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에 나타나는 이런 과한 변동성을 과연 버텨낼 수 있는가? 이게 펀더멘탈의 흐름인지 수급에 의한 흐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가가 정말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의 개별 종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게 정말 개별 종목이 아니라 그것도 시총 1위권 내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이와 관련된 투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신중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오늘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핵심 포인트, 이 리포트를 보면서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초대형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도한 금융상품이 엮여 있다면 어느 정도의 신중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더불어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레버리지 ETF 이런 나비 효과를 가지고 있네요.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체크인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 전문가 요즘에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느라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 앞서서 저희 체크인스탁에서 삼성전자 얘기해 주시니까 시청자분이 그래서 얼마예요 해주셨는데 김민 전문가 LG감치 삼성전자 추천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때 6만 원, 오늘도 6만 원 동일하게 얘기해 주셨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종목 화면에 떠 있네요. YC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전문가님. 네,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좀 갖고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장비 이제 패키징을 하는 업체고 뭐 테스터 핸들러 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좀 다른 평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납품한 MT8311이라는 장비 제품이 삼성전자에 이제 1,000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뭐 좀 더 조사는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조사한 거를 좀 필두로 삼성전자에서 내부에서 커스터마이징한 장비다 이런 평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좀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증권사 연구원들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소식을 좀 확인하면 삼성전자 내부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요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뭐 간단합니다. 오늘 기반은 이제 실적 기반이라고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작년에 보시게 되면 실적이 약간 좀 삐걱거렸어요. 그런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시장이 지금 어렵다고 했던 부분 2023년부터죠. 그때 실적이 좀 쪼그라들고 작년부터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퀀텀 점프하는 거 약 3배 정도가 넘게 올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영업이익 뭐 기본적 분석상 문제 없고요. 뭐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다 30% 미만이고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지금 10%대 회복을 했는데 올해 20%까지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2배로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3배가 올라가는 쪽인데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지금 주가는 뭐 올해 6월, 작년 6월이죠. 22,950원까지 찍고 뭐 8,000원까지 부러졌습니다. 결국 뭐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좀 주가가 과한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이제 기간 조정이 마무리된 형태인데 이제부터는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기술적 반등 구간에 6만 전자로 간다면 적어도 연동 관계나 커플링 관계에서 충분히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의 기술적 교집합 요소를 찾아보니까 같은 측면을 좀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장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까지 좀 돌려보니까 목표가는 엄청 높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가를 할 때 그 코딩을 할 때 이제 실적 기반을 좀 넣거든요. 실적이 정확하게 뭐 증권사의 여러 취합 정보들을 해서 3배 정도 올라가는 데이터를 넣으니까 뭐 연간 1년이나 6개월 목표가는 뭐 15,000원, 18,000원 여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영업이익이 3배면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일단 뭐 그 부분은 동의는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는 이제 뭐 아침 개장 방송이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겠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뭐 매집해가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1,800원, 업사이드 뭐 한 17%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짧게 드리겠습니다. 3% 정도. 9,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저희 체크인 이슈에서도 계속 하드웨어 보자 그리고 두 분 나란히 삼성전자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 YC라는 종목도 삼성전자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매집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의견을 주시는데 이 종목 11,800원 목표 주가 잡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이 좀 타이트하게 9,800원이니까요. 리스크 관리도 같이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탁이었습니다.